창조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세요. 그것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거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궁금해요. 이걸 이해하는 데 참 힘들었으면 솔직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은 이거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잘 안 믿었었죠.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었죠.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도저히 막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하고 다 반대되는 얘기.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때 제가 전부 내가 머리로는 이해 안 됐지만 전부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만약 노멘 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정말 놀랍죠. 도저히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과 설계에서 완벽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고 가장 성숙한 상태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만이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절을 안식하셨는데 놀랍게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특히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부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 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제멋대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예? 안타깝죠? 저도 안타까운데 저와 여러분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내 모습은 나를 당게 창조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부정하고 삿대질하고 떠나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 엄청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담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적인 죄성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점점 성화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핍박과 멸사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기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호흡을 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 개요만 잠깐 이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배우실 테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의 내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연대기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의 내용이 창조의 내용의 신화나 비유라면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노아홍수까지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 땅과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땅과 사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땅의 상태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간결하자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장과 2장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무슨 볼 때 중간 스토리 전개하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 무슨 기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같은 논리의 기법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장은 선악과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의 기원이 나오죠. 죄의 기원. 그리고 피조세계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무질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연락각 죄의 법칙이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3장에 기록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나머지 성경들이 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물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모든 생명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양성이 구별된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양성 교배를 통해서 새끼를 낳고 번식하도록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식하려면요, 동성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양성교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성을 통해야지만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 동성끼리 교배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동성을 막 찾아요. 동성애를 막 옹호합니다.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안타깝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무시하고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것들이죠. 동성애와 성전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동성애자는 뭐 유전적인 질병이라 그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할 때 저기 연구 안 했겠습니까? 동성애는 절대 유전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는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동성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건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성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은 동성의 유전인자를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의 유전인자를 주셨다면은 동성애도 유전적인 질병이라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케어를 하고 인정해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창조 안 했고 동성애 유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유전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고요, 사실은.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우주공간에 지구가 떠 있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공중에 이 무거운 별이 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여름에 마당에 멍석을 펴고 누우면은 밤에 그냥 은하수가 쫙 보이고요. 별똥도 막 지나가고 별들이 막 반짝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요즘 그걸 잘 못 보죠. 왜 못 보니까 불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늘에 저 무거운 별들이 떠 있을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어리고 뭐 과학 지식도 없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무거울 텐데?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돌멩이 주워가지고 막 던졌어요. 우두두두두두. 다 떨어지더라고요. 중력의 법칙도 모르고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어쩌든 신기하잖아요. 이 그림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신기 안 하세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성경에는 욥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늘을 만드셨는데 펴시다, 팽창하도록, 우주 공간이 팽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천체 과학에서 밝혀진 게 뭡니까?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이 지구를, 땅을 공간에 달고 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구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생명체 살고 있죠? 생명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물과 공기죠. 물과 공기. 물과 공기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지구상에 물과 공기가 있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구에서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진화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억 년 전에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해성과 소행성이 갖고 있던 물들이 지구로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과학자 연구하겠죠?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 우주국에서 로제타 탐사선을 이제 해성 탐사선을 보냅니다. 이 그림처럼 이 해성에 이제 탐사선 가가지고 해성에는 물을 분석하는 게, 물을 분석했더니 이 해성의 물은 지구의 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성은 지구 물의 기원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서 그럼 해성이 아니면 다른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이 왔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과학자는 또 다시 연구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행성들이 대충돌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석 결과는 45년 전에 소행성 충돌 이론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뭘 뜻합니까? 이게 사이언스 네이처는 정말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결과가 뭐예요? 물의 기원을, 지구의 물의 기원을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물의 기원을 밝히려는 내려는 과학적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이 지구의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과 그 우주 공간에 지구를 만드시고, 근데 그 지구는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계획성은 공허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허하다는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혼돈하고 막 무질서한 게 짜임새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둘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럼 궁창이 무엇이냐? 궁창 위에 물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겠죠. 그 셋째 날 되면은,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면서 낮과 어둠이 구분됐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현상이 일어났어요. 셋째 날 되면은,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셋째 날 되면 땅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납니까? 땅이 드러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겠죠. 즉 바다 육지를 경계를 만드시고, 드러난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얘기하는 물의 기원이고 식물의 기원들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물은 얼마나 많을까? 지구 면적의 약 70% 이상의 물입니다. 참고로 모든 생명체들,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곤충이건요, 약 70%가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70%가 물입니다. 놀랍게도 지구 면적의 약 70%가 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구 면적에만 아니고 지구 내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 면적의 표면적이 약 70%가 물인데, 지구 표면의 물의 약 97.5%, 약 거의 98%에 해당 물이 전부 다 바닷물이에요. 그 나머지 한 2.5%가 빙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무슨 호수, 하천과 같은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 그럼 물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과학자들이 못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물의 기원이 나와 있죠. 왜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지구 전체 물로 덮었고 하나님 신이 물리를 수면 위를 운영하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에 이미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건 하나님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에 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구에는 바다가 많을까? 바다가 없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을까요? 바다가 육지라면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살아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겁니다. 지구와 비슷한 별들을 과학자들이 찾고 있죠? 비슷한 크기, 비슷한 자전로. 그렇지만 지구와 비슷한 별이라도 지구에서처럼 이 바다가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액체물이잖아요. 액체물 상대. 근데 왜 바다가 이렇게 많을까? 바닷물이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요, 밤낮 온도차가 너무 크고 각 지역의 온도표가 너무 커서 지구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구 바닷물이 지구 표면에 거의 98%다 바닷물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바닷물이 증발하죠? 증발하면 뭐가 있어요? 고기압, 저기압,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물이 순환이 돼요. 생명체가 사는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바다가 이제 바닷물에서 표면에서 막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대기 현상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고, 또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해 주는, 순환시키면서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때문에, 산소.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약 20%입니다. 20%. 이 비율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일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산소를 공급하니까 산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원이 뭡니까? 식물들이죠. 식물들이 광합성 가능하거든요. 광합성은 뭐냐면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화학 반응입니다. 생화학 반응. 식물들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하고 이파리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그러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하겠죠? 반응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반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가, 태양빛이 비칩니다. 그러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이 산소가, 식물들이 만들어낸 이 산소가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식물들로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조류들이 있잖아요. 미역, 감태, 뭐 여러 가지 바다 해조류들이 있죠.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해조는 전부 다 광합성을 합니다. 육지의 식물들처럼 광합성하면서 산소가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해조류들이 지구 산소의 약 50% 이상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바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 바다 해수면 온도 막 올라가면서 지금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제주도 보니까 백화 현상이 다 있더라고요. 바다 식물들이 다 죽어간 거죠.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우리 태양계죠. 가운데 이제 태양이 있고 8개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전체 태양계 질량의 약 99.8%, 거의 9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나머지 8개 행성이 0.1%도 안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랍죠. 이렇게 태양의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크죠. 그냥 태양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이.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태양의 중력이 더 크잖아요. 막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력이 작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거 전부 다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럼 뭘 뜻하겠습니까? 태양은 막 중력에서 막 잡아당겨요. 근데 다른 행성들은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는 거는 뭐겠습니까? 잡아대는 거하고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해서 작용해요.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주에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하계도 여러 태양계들이 서로 막 작용하네. 서로 별들 간에 서로 힘이 밸런스를 주고 있어요. 서로 막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우주에 있는 별들 상호 간의 힘의 밸런스가 깨진다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고.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거든요. 뉴턴의.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생명체가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죠. 공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죠. 그 물이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째 날 하나님께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궁창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우리 대기권. 그 대기권 내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겠죠. 딱딱한 땅이 있어야 돼요. 이런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이게 다 갖춰지면 쫙 생명체들이 나타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다 만드시고, 그렇죠? 셋째 날 드러난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바다 물고기하고 공중의 새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을 먹이로 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육상 동물들, 짐승들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계획적이죠. 굉장히 이게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돼 있고 다 육하원칙에 따라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신화라고 주장한다고요?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족장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저 창세기는 역사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비유나 상징이나 신화로 기록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역사가들은 기록하잖아요. 따라서 창세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제 논리인 겁니다. 창세기가 정말 역사서가 아니고 무슨 비유서라든가 문학서라면은 그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만약에 시나 문학으로 해석하면 창세기 역사성이 무시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역사성 무시되는 건 뭡니까? 아담의 역사성, 죄의 근원, 나아가 십자가 복음의 주님의 역사성도 다 무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만드셨어요. 아까 네 가지 권역, 이 네 가지 권, 주권, 물, 대기권, 공기, 지권, 땅, 그 다음 생물권, 이 네 개의 권역이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이 지구는 생명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곧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곧 생명이라 해가지고 물의 흔적을 막 찾으면 생명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건 천만에요. 왜?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물은 생명이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지만
물 그 자체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바다,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 형태로 행성을 거의 98%가 되도록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완벽한 몇 가지 조건을, 보호장치들, 보디가드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없지만 궁창 위에 물충, 대기권에 물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궁창의 물충은 노아홍 시간 동안에 40일 동안 전부 다 비로 돼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 궁창의 물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에서는 그 많은 우주선들이, 우주 에너지들이 막 들어오는 우주선들, 우리 코스믹 레이라 그러는데 우주선들이 막 지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주 높은 에너지, X선, 감마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강한 에너지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것도 굉장히 생명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물층에 있는 물 분자들이 그걸 일단 차단해 줬어요. 차단해주고 궁창의 물증이 지구 전체를 덮어가지고 마치 비닐로 지구를 덮은 것 같은 온실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기후 환경, 온도 조건을 다 맞춰줬어요. 그 다음 궁창 안에, 대기권 안에 또 궁창의 물층을 통과한 어떤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준 이중 또 보호장치, 이중,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해로운 자외선이 이중으로 차단되기로 했고, 또 궁창 그 자체가, 지구상의 대기권 그 자체가 온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대기권이 없다면요, 지구는 마치 달 같아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커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권 때문에 생명체가 보호가 돼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운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운석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타버리죠. 그렇죠? 지구 대기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기권 중에는 이산화탄소에서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보호장치가 뭐냐면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 자기장 들어보셨죠?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요, 우리 다 태양풍 에너지를 다 타버립니다. 태양의 온도는 표면 온도가 약 거의 6,000도씨에 해당하는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데 거기 핵융합반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풍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우주 밖으로 막 나옵니다. 솔라 윈드라고. 이게 이제 태양풍 에너지, 우리 여기서는 막 흑점 활동이라고 그러고 흑점 활동이 막 활발하면은 뭐 전파 교란이 생기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흑점 활동에 해당해 핵융합 반응이 활발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풍 에너지가 이제 태양에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데 지구로 또 오겠죠. 그럼 태양풍 에너지가 너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태양풍 에너지를 지구가 그대로 받으면은 모든 게 다 타버리거나 물은 다 증발해버리거나 엄청난 전파 교란이 생겨서 생명체가 지구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뭘 뜻합니까? 그 태양풍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구 자기장입니다. 한번 이 동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십시오. Where does it come from? This is where the tale of the aurora starts. On the Sun, a star of average size among billions of other stars in our Milky Way. In the outer layers, the heat moves to the surface in huge eddies called convection cells. These electrical currents of charged gas create magnetic fields inside the Sun. In some places, strong magnetic fields push their way up through the surface. 플라즈마라 그러는데요. They slow down the eddies of 흑점 hot 활동처럼 gas. 보이죠. The surface cools and darker sunspots appear. The electrically charged gas is called 전문적인 plasma. 말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Several 태양풍 billion 에너지를 tons of plasma is hurled out from the sun. This is called a solar storm. 네, 태양풍 에너지. 핵융합반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플라즈마가 생기는데 The solar storm can reach speeds over 이게 8 태양풍 million kilometers an hour. After 6 hours, it blows past the planet 6시간 후에 Mercury. 수성을 지나고요. After 12 hours, the planet Venus. 지구에 몇 시간 만에 지구에 도달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구에 몇 시간 만에 도달할까요? 태양풍 에너지가 And after 18 hours, 18시간 the solar storm reaches Earth. 이때 When the solar storm reaches our planet,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something strange happens. 여기 An 보면 지구 invisible 자기장이 보이고 shield, 있죠. the Earth's magnetic field, deflects the storm. 태양풍 에너지를 막죠. The magnetic fields couple together,
and 이제 create a 남극과 funnel 북극으로 where the gas streams 나눠지면서 down on the daylight 남극과 side of 북극에는 the 공기층과 pole. 부딪히면서 This is the 다시 daylight 이제 오로라라는 게 aurora. 만들어집니다. The magnetic 이것도 fields 오로라는 또 stretch 플라즈마 further back 현상인데 and couple together. The magnetic rubber band breaks, and gas from the solar storm streams along the magnetic lines towards the poles on the night side. This is the nighttime aurora. 그래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현상.